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누나.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네. 내가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나는 희망하노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최백호 씨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란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죠. 굳은 비 내리는 밤.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다방이라는 곳도 이젠 도심 변두리나 지방에나 가야 간간히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옛날엔 다방에서 이 도라지 위스키로 만든 위스키티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궁금하시죠? 6.25 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들을 통해 위스키라는 술이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 위스키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유통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일본 주류업체인 산토리에서 만들어진 도리스 위스키가 미군 배급품들 사이에 섞여 들어왔는데 이게 밀수 품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양조장에서 위스키 향료와 색소, 주정을 일본에서 수입해 배합해서 만든 가짜 도리스 위스키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에 외색 불법 상표 도용이라는 상표 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도리스 위스키는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고 다시 도라지 위스키라는 새로운 상표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원액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리고 도라지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위스키가 바로 이 도라지 위스키입니다. 도리스랑 비슷한 이름을 찾는다는 게 도라지를 찾아서 붙였다는 점이 참 재밌네요. 예전에도 다방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었죠. 그래서 편법으로 홍차에 이 도라지 위스키를 잔뜩 넣어서 위스키티란 메뉴로 팔았는데 다방에서 파는 메뉴 중에는 가장 비쌌고 이를 주문할 정도면 당연히 기빈이었을 겁니다. 돈 잘 쓰는 노신사 옆에 앉아 매상을 올리려면 마담은 예쁘게 치장하고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발랐을 테고 색소폰 소리를 들어가며 실없는 농담이나 왕년에 잘나갔던 영웅담 아니면 옛사랑 얘기를 늘어놓는 젊은 오빠에게 맞장구를 쳤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빗소리와 음악소리에 첫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미련 같은 것이 남아있을 리 만무하지만 다시 못 올 그것, 잃어버린 그것을 생각하자니 왠지 가슴 한켠이 허전해짐을 느낍니다. 바로 이 가벼운 애상을 최백호 씨는 낭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낭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안하고 막막한 시대를 살다 보니 지금 우리는 이 낭만을 종종 잊고 살지는 않나 싶어서 오늘은 이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흐름출판에서 펴낸 낭만을 잊은 그대에게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영문학 박사인 김성중 교수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낭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중심의 세계관을 둘러싼 낙관과 절망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낭만을 우리들 삶의 가운데로 다시 불러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정신과 정서가 그에 비례해 더불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정서는 산업의 발전에 반비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혜택으로 편리함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지는 일자리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스마트폰의 유용함을 누리면서도 그 네모난 프레임에 갇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만남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래보다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때 편안해집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간 일들을 회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더 여유롭고 푸근해집니다. 19세기 영국 작가들이 산업화로 인해 삭막해진 사회의 살풍경에 참담해하고 사람들의 정서를 다독이며 했던 이야기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와도 충분히 공명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희로애락, 애호욕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향한 갈망,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매혹, 인생의 무상함과 회한을 극복하고 싶은 심정, 그리고 자연에 대한 동경까지. 이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들은 오직 인간만이 느끼고 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감정들을 오롯이 향유할 줄 아는 삶을 낭만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시절이 온다고 해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부여된 낭만성을 놓치지 않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대규모의 산업화와 도시발전, 그 이면에 드리워진 인간 정서의 메마름과 그림자를 걷어내고자 일어선 예술가들의 낭만주의의 작품들을 통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낭만이 필요한 이유를 환기시켜 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낭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로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가령 나의 로망은 정원 딸린 전원주택, 비싼 외제차, 몇 달 동안의 해외여행이라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바람이지만 그래도 꿈꾸는 것, 이것이 로망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로망과 낭만주의의 낭만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로망은 중세 프랑스에서 유행한 비현실적인 모험담을 다룬 이야기를 뜻한다. 영화 엑스칼리버처럼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가 여기에 속한다. 바위에 꽂힌 칼을 뽑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전설에 따라 그 칼을 뽑은 아서가 왕이 되는 이야기 말이다. 낭만주의 작품에는 아서왕 이야기와 비슷하게 초자연적인 존재나 현상이 자주 등장한다. 이 로망에서 나온 단어가 낭만이다. 낭만에 대하여 라는 가요가 있다.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를 마신다는 가사를 들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구식이라고 치부하겠지만 비 내리는 날에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세월이 흘러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다시 못 올 것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표현한 이 노래는 분명 낭만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는 정서는 낭만주의의 한 특징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낭만을 곱씹는 건 살아가면서 과거의 낭만적인 순간을 되새기며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영국 낭만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강렬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지나간 경험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지녔다면 그 사람은 곧 시인이다. 그는 또한 외부의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 시인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낭만이나 낭만주의는 공통적으로 추억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중요시한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적 사고가 지배적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뭄때 맞는 산돌림처럼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낭만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낭만에서 한 걸음, 아니 몇 걸음은 동떨어져 있다. 낭만을 부르짖기에 현실은 각박하고 이상만을 쫓기에는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낭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 떠들어대는 허황된 꿈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낭만이 없는 삶을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어느 겨울날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도 산골을 굽이굽이 누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낭만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기차 여행을 마치고 한적하고 푸른 겨울바다와 함께 강릉 경포대에서 하늘의 달, 호수의 달, 동해의 달, 술잔 속의 달,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에 비친 달, 이렇게 5개의 달을 보는 것은 덤으로 얻는 기쁨이다. 낭만 혹은 낭만주의는 역사 저편의 철진한 생각이 아니다. 낭만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귀에 익은 옛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지나간 일들을 마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절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낭만적인 사람일 것이다. 워즈워스의 기준에 따르면 그런 감성을 가진 당신은 바로 시인이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는 말의 숨은 의미. 제인 오스틴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는 화려한 드레스와 말쑥한 정장을 입은 선남 선녀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나온다. 꼭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무도회 장면은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흔하다. 당신은 미혼 남녀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다. 때문에 무도회는 결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무도회장이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설렘, 흥분을 주는 장소는 아니었다. 영화 속 무도회 장면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간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무도회장은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다. 당시 영국 사회는 크게
두 계급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무도회 장에서 생계 걱정 없이 춤을 추던 사람들, 바로 신사 계급, 젠틀이라고 불리는 계층이었다. 우리는 영국하면 흔히 신사의 나라라는 말을 떠올린다.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사의 나라라는 별칭은 19세기 영국 사람들이 모두들 신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기억할 건 그 시절 신사라는 단어는 오늘날처럼 친절하고 매너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영미권에서 청중들을 향해 신사 숙녀 여러분,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19세기에는 신사나 숙녀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다. 신사 계급에 속해야만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젠틀맨이나 레이디가 될 수 있었을까? 단순하게 말한다면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한량이라면 젠틀맨과 레이디가 될 수 있었다. 즉, 경제적인 여유가 확보되어야만 신사 계급에 속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신사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인 젠틀이는 중세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19세기에는 그 의미의 외연이 좀 더 확대되었다. 귀족에 속하는 상류층은 당연히 이 계급에 속했고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신흥 자본가들, 그리고 성직자, 변호사, 정치인과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 계급에 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레이디는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사는 여자들을 가리켰다. 집안일을 해줄 하인들을 거느릴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직업을 가져야 한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므로 당시 직업을 가진 여성은 레이디가 될 수 없었다. 흥미로운 건 젠틀맨이나 레이디를 가르는 기준에 경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예의범절 측면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당대 영국의 중산층은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매너를 통해서도 자신들을 하류층과 구분 지으려고 했다. 당시 에티켓에 관한 책들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귀족들의 에티켓을 모방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책에는 절대로 냅킨을 손수건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차가 뜨거워도 입으로 불어서는 안 되고 조금씩 마셔라. 음식을 씹을 때는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마라 등 사교계에서 지켜야 할 예법이 많이 담겨 있었다. 에티켓을 다룬 도서가 유행했다는 사실은 당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 영국 사람들이 점잖고 신사다운 사람들로 여기게 만든 예절이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는 뜻이다. 거대한 유산에서도 하루아침에 신사가 된 핍이 진정한 신사가 되기 위해 식사 예절을 배우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신사계층의 예법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이런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슷해 보이는 가방이라도 명품 상표만 붙이면 수백만 원대 가격이 매겨진다.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달라질 리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19세기 영국처럼 계급이 분명하게 나뉜 사회는 아니다. 제도적으로도 신분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전의 신분제도보다 인간의 가치를 폄훼하는 새로운 계급적 기준이 등장했다. 바로 경제력이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학부형들의 태도를 다룬 기사를 읽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어른뿐인가? 초등학생들이 친구를 사귈 때 그 집의 자동차 크기와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끼리끼리만 교류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다. 돈을 숭앙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한 결과일 것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21세기 대한민국과 19세기 영국의 비틀린 사회상이 겹쳐 있는 듯하다. 낭만주의는 이런 배금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를 철저히 배격한다. 워즈워스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려고 겉모습을 꾸미며 젠치하는 런던 사람들보다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시골 사람들을 작품에 담았다. 허영심에 차서 겉모습을 호사롭게 꾸미는 삶보다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낭만주의 시인들의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한 당신에게. 김광석의 30 즈음에는 발표된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애창하는 노래다. 왜 그럴까? 20대 시절이 특별하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30이 되면 20대 시절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걸 깨닫는다. 머물러 있는 청춘은 없다는 걸. 그래서 30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아련함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교차한다. 30 무렵이었을 때 워즈워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시인이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성직자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시인의 길을 선택했다. 시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후원금으로 생계를 잇던 그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의와 독립은 그런 워즈워스의 마음과 깨달음이 담긴 작품이다. 이 시 역시 다른 그의 작품들처럼 호수 지역에서 그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였다. 이 시의 배경은 무어인데 영안사전에서는 황무지라고 되어 있지만 황무지라고 번역하면 그 뜻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보다는 구릉이 많은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비가 몹시 내린 다음 날이라 평소보다도 더욱 청명하게 맑은 날, 시의 화자는 구릉을 산책한다. 아니, 잠옷 먼 거리를 가는 것이니 도보 여행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초원의 풀들은 빗방울이 맺혀 빛나고 산토끼들은 뛰어다니고 새들은 멀리서 노래하고 시냇물 소리도 들리는 아주 평화롭고 산뜻한 날이다. 이런 광경을 보니 시의 화자는 어린아이가 된 듯 마냥 즐거워하다가 불현듯 우울하고 슬퍼진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현재까지는 순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집을 지어주고 씨를 뿌려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며 미래를 걱정한다. 이어서 그는 가난 속에서 살다가 28살에 요절한 시인 토마스 채터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인들은 젊어서는 환희 속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낙담과 광기로 끝을 맺는다라고 말한다. 정처 없이 걷던 화자는 오랜 세월 병마에 시달리기라도 한 듯 허약하고 노쇠해진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는 나무지팡이의 의지에 가냘픈 몸을 지탱하고 있다. 그가 가까이 갔을 때 노인은 연못에 앉아서 지팡이로 물을 휘저을 뿐 미동도 하지 않고 바위처럼 앉아 책을 읽듯이 물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화자는 노인에게 날씨가 좋다는 인사말을 한 뒤 가까이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허름한 겉모습과는 달리 노인이 말하는 태도는 예사롭지 않다. 말투에 힘은 없었지만 경건하고 엄숙하고 진지하다. 노인은 거머리를 잡으려고 연못에 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시인은 노인을 꿈에 나타난 사람 혹은 자신에게 용기와 충고를 전해주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느낀다. 화자는 노인에게 거머리 잡는 일이 할만하냐고 묻는다. 노인은 예전 같지 않소. 거머리들이 많이 줄었지만 찾을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잡는다오.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화자는 그 한적한 곳, 노인의 모습과 말투, 이 모든 것이 나를 심란하게 했다. 내 마음의 눈으로 거친 언덕을 따라 홀로 묵묵히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라고 토로한다. 자신의 삶에 당당한 노인의 태도에 감명을 받은 화자는 그렇게 노쇠한 노인의 마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나 스스로를 비웃을 뻔했다. 라면서 앞으로는 인적 없는 산골에서 거머리 잡는 그 노인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한다. 당시 거머리는 의사가 환자의 피를 뽑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거머리를 잡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대우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거머리잡이 노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에 달관한 현자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긴다. 워즈워스는 시골의 소박한 삶을 시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인이다. 자연 속에서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처럼 자기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근본적인 정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시 속에 등장한 거머리 잡는 노인 역시 평생 동안 자연 속을 헤매면서 자연과 교류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먼 미래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정확히 그려지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가? 그럴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의연하고 묵묵히 해나가며 나만의 삶의 원칙을 따라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자. 그것이 곧 자유로우면서도 당찬 삶의 시작이다. 도라지 위스키는 이제 구할 수도 없겠지만 대신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 아니면 와인이나 맥주, 막걸리라도 상관없겠죠. 예전에 즐겨 들었던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나의 옛날 이야기에 잠시 젖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고 무모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절의 내가 밉지만은 않은 건 왜일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